이번 시간에는 이제 22년도 이제 마지막 4회차 전기 이론 문제를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진공 중에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의 거리에 놓았다. 그렇죠? 이제 쿨롱의 법칙인데 정전계냐 이제 정자계냐에 따라 다른 건데, 요거는 이제 자극이 이제 두 개니까는, 그쵸? 정자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는, 그죠? 정자계죠. 두 개의 자극이라고 했으니까는, 요건 이제 6.33 곱하기 10의 4승의 거리의 자승에다가, 요거 이제 자극이 두 개니까는 M1하고 M2. 요 M은 이제 자극, 자하에 대한 이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나머지는 그냥 대입을 하시면 되니까 이건 1m라고 했고, 자극은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이라고 했죠.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이고, 그때의 힘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요 두 자극에 대한 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요거에 대한 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거리는 1m인 거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 결과값이 얼마였냐면 6.33 곱하기 10의 4승이었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렇죠? 그때 작용하는 힘이 이 정도였다. 그러면 자극은 얼마일까요? 요거는 얼마일까요? 이제 그 물어본 거죠. 그렇죠? 요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밑에는 1이고 결과값이 요거랑 상관없이 6.33 곱하기 10의 4승 똑같이 나왔으니까는 요 m은 크기가 얼마예요? 요 m은 크기가 1이 되어야 하겠죠. 1 곱하기 1은 1이고 밑에 1의 제곱도 1이니까는 여기가 전체 1이 되니까 그대로 이제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됐을 때 자극의 단위는 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1 웨버가 된다. 1번의 동그라미 1번은 이제 뉴턴의 힘에 대한 단위인 거죠. 그리고 줄이라고 하는 건 이제 1에 대한 단위고, 쿨롱은 이제 전하량에 대한 단위니까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쿨롱의 법칙이 워낙 자주 나오니까는 기억을 좀 잘 해두세요. 정전계, 정자계에 해당하는. 아마 뒤쪽에서 이제 한 번 더 나올 테니까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전력 1.5의 내부저항 0.1인 전지 10개를 직렬로 연결을 했대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내부저항이 있는 게 있는데, 기전력은 1.5V고 내부저항은 0.15ohm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몇 개가 있는 거냐면, 이런 게 몇 개가 있는 거냐면 10개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때에 2ohm의 저항을 가진 전구를 연결한대요. 여기다가 전구를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요거는 2ohm의 저항값을 가지는 전구였다. 전체 요 이제 전구에 흐르는 전류값이 얼마일까요? 요 I 값이 얼마일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오음의 법칙이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V가 IR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니까, 그럼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압이 얼마예요? 이렇게 생긴 건전지가 이렇게 생긴 전원이 10개가 있는 거죠. 저항은 직렬로 연결하면 똑같은 값에다가 똑같은 저항이 10개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곱하면 되는 거죠. 전원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V는 얼마냐면은, 전압은 얼마냐면 1.5V가 10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15V가 되는 거고, 저항값은 어떻게 돼요? 저항은 0.1ohm이었으니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렬로 10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는 이제 곱하기 10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ohm이 되는 거죠. 근데 저항값이 여기도 있고 요거 꼬마 전구에 대한 것도 이제 2ohm이 있으니까는 따라서 전체 전류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항이 요거 1, 요건 이제 건전지에 대한 내부 저항에다가
꼬마 전구에 대한 저항 2 하고 전압은 15V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가 3이니까는 3, 5, 15죠. 그러면 이 꼬마 전구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5A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직렬 연결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제 그런 거니까는 답은 4번이 되겠고, 3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법칙을 우리 이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이 거의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그림에는 이제 나사 같은 걸로 나와 있네요. 엄지 방향이 이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라면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이제 자기가 발생을 한다. 이제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고, 플레미의 오른손 법칙은 이제 뭐죠? 발전기, 왼손 법칙은 전동기,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은 이제 뭐 자속이 이제 변화함에 따라서 전압이 이제 유도가 된다. 그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유도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는 답은 이제 1번이 될 거고요. 4번 진공 속에서 1m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놓여 있다면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1번 문제하고 이제 유사한 문제인데, 마찬가지 쿨링의 법칙을 적용을 하는 거죠. 쿨링의 법칙인 거고, 9 곱하기 10의 구승에 R 자승에 Q1, Q2 이게 나머지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미터로 대입을 하시는 거니까는 얼마만큼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했냐면 1m만큼 떨어져 있다. 이제 1을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1m 대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극이 10의 마이너스 3승하고 10의 마이너스 5승.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3승, 또 하나는 10의 마이너스 5승. 해서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답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냐면 6.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뉴턴이 된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답은 4번인 거고. 아까 이제 앞에서 썼던 거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요건 이제 정전계 쪽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자계 쪽에서는 이제 6.33 곱하기 10의 4승에 R 자승에 M1, M2. 이제 모양은 어차피 똑같죠. 요거는 이제 두 자극 간에 작용하는 힘을 이제 물어보는 거고, 요거는 두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쿨링의 법칙으로 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단 이제 이렇게 식을 쓰는 것은 진공 중일 경우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진공 중일 경우만. 원래 식은, 원래의 이제 요 부분은 원래는 이제 4파이 입실론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은 4파이 뮤 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입실론은 이제 투자율이라고 하고, 그 유전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 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투자율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얘가 이제 진공 중일 때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제로를 이렇게 쓰죠. 이 경우에는 요 값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나오더라 그런 거고, 요걸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나오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진공 중일 경우에만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입실론 이제 비유전율하고 이제 비투자율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혹시 이제 뒤에 추후에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그렇게 풀 수도 있는데, 기능사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까지 뭐 잘 나오는 편은 아니어서, 일단 진공 중에 이제 쿨링의 법칙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정도만 기억을 해 두셔도 이제 문제 푸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어쨌거나 꼭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5번 브릿지 회로에서 평형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뭐 앞에서도 했지만 이제 브릿지 평형은 뭐냐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거죠. 가운데 이제 검류계,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이제 그 검사하는 계기가 있고,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서로 이제 굽혔을 경우에 그 두 값이 같으면, 그러면 이 검류계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브릿지 회로에 대한 이제 내용이었죠.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R2예요. R2. 고 요거는 CX. 고 요거는 R1이고 요거는 C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이제 만족을 하려면 이제 그냥 곱하면 안 돼요. R2하고 C, 그러니까 R하고 C를 이렇게 바로 그냥 곱해버리면 안 되죠. 왜냐면 단위가 다르니까. 얘는 이제 5옴이잖아요. 단위가 다르니까. 그럼 얘도 이제 5옴에 대한 단위로 좀 바꾸셔야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메가 CX분의 1.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저항값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얘도 오메가 CS분의 1. 이렇게 하면 얘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서로 대각선으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이렇게 먼저 곱하면 오메가 CS분의 R2가 될 거고요. 요거랑 이렇게 이제 곱하면 오메가 CX분의 R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오메가랑 요 오메가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는 없애버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보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보면 이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R2 CX가 R1의 CS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문제에서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 CX에 대한 값이 얼마일까요? 요걸 이제 물어본 거죠. 요걸 물어봤으니까는 R2만 반대로 넘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CX는 그렇죠? R2를 넘기면 이제 분자였으니까는 이제 분모로 넘어가면서 R2분의 R1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CS가 있죠. 여기 CS. R1하고 R2가 얼마예요? R2는 50. R1은 어디 갔어요? R1은 200 곱하기 CS는 얼마냐면은 0.1 마이크로인데 어차피 이제 결과값이 이제 마이크로로 단위가 나왔으니까는 10의 마이너스 6승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0.1이라고만 이제 대입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0.4. 그렇죠? 단위는 마이크로 쿨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릿지 회로에 대한 이제 내용.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했을 경우에 값이 같으면 실수하지 않아야 할 게 요거랑 요거랑 이제 단위가 서로 다르니까 요것도 이제 오음에 대한 단위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계산을 좀 해야 된다. 이제 그것만 좀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곱하면은 안 되죠. 답이 잘못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6번 최대 눈금 1 암페어의 내부 저항 15옴의 전류계로 101암페어까지 측정하려면 얼마만큼의 몇 오음만큼의 이제 분류기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분류기가 뭐냐면 이게 전류계가 있어요. 전류계가 있는데 이 전류계는 1암페어밖에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병렬로 저항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그렇죠? 병렬로 이렇게 저항을 연결을 하면 전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갈래길이 나오면 갈라지니까 이쪽에 큰 전류가 흐르더라도 이쪽에 나뉘는 전류보다는 그러니까 그 전류가 갈래길이 나오니까는 그 큰 전류 값이 서로 나뉘어서 흘러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류계가 비록 1암페어지만 만약에 지금 이제 문제처럼 우리가 101암페어를 측정을 하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얘는 1암페어밖에 측정을 못 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보내면 돼요? 나머지는 다 일로 보내면 돼요. 이쪽으로 100암페어를. 그렇죠? 100암페어를 일로 보내면 돼요. 그럼 100암페어를 일로 보내면 이쪽에서 1암페어가 측정이 되지만 지금 101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분류돼서 갈래길에서 서로 나뉘어서 흘러가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최대 눈금 1암페어라고 하는 거는 얘는 1암페어밖에 측정이 안 돼요. 그리고 내부 저항이 15옴인 전류계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 있었던 거고 원래 있었던 전류계로 101암페어까지 측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니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도는 회로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100암페어를 흐르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101암페어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쪽은 1암페어만 흐르고 나머지는 100암페어는 이쪽으로 흐르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전류계에 1암페어가 뜨면은
100A가 흐르고 있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몇 오음의 분류기가 필요한가? 이게 이제 분류기예요. 예, 이게 분류기죠. 예. 전류를 나누어서 흐르게 하는, 그렇죠? 예. 전류가 나뉘어서 흘러가게 이제 만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류기라고 하는데, 그럼 이 분류기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오음의 법칙 아시죠? 아까 했었지만 V가 IR이죠. 요거 이제 식으로 쓰는 게 편하니까는 이렇게 하죠. 전류가 R분의 V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전류하고 저항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전류하고 저항하고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전류가 커지면 저항은 작아지는 거죠. 거꾸로 얘기는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가 커지는 이런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전류는 1대 100인 거죠. 그러니까 전류상으로 보면은, 전류를 기준으로 보면 이쪽이 100배가 커요. 그렇죠? 그럼 저항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이쪽 저항은 100배만큼 작겠죠. 반비례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때 이 분류기에 대한 저항을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얘는 15옴이죠. 15옴이 100배만큼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전류는 100배만큼 커지는 거고 얘는 100배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0.15옴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0.15옴을 설치를 하면, 병렬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 그러면 저 위쪽으로 우리가 100A의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전체 101A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식으로 이제 대입을 해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개념으로 풀어도 괜찮죠. 그렇죠? 어차피 서로 이제 분류를 시키는 거니까 큰 전류를 이제 나뉘어서 이제 흘릴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쪽하고 이쪽은 이쪽 흐르는 전류하고 저항은 서로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식이 편하시면은 이제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고, 아니면 요것처럼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제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저항이 적으니까는, 그렇죠? 저항이 적으니까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겠죠, 위쪽으로. 여기 15옴이고 여기 0.15옴이니까. 그렇죠? 7번. 단면적 이런 전기 통로의 평균 길이가 50cm인 환상 솔레노이드가 있다. 그렇죠? 솔레노이드는 이제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거죠. 철심이 있고, 이 철심을 이렇게 빙글빙글 이제 감은 것을 우리가 이제 솔레노이드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제 환상 솔레노이드는 이제 고리 모양으로 생긴 거고, 이제 이 문제를 좀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이렇게 그렸어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솔레노이드가 있는 거고, 단면적이 4 제곱센티미터인데, 이 단면적은 이제 요 철심에 대한 요게 4 제곱센티미터 요 면적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통로의 평균 길이가 50cm다. 요게 50cm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코일에 감은 횟수는 1000회래요. 요 코일에 감긴 횟수 n이라고 할게요. 이게 1000회 이렇게 되는 거고, 비투자율은 2000이다.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투자율 얘기를 했었죠. 투자율은 진공 중의 투자율과 이제 비투자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진공 중의 투자율과 비투자율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 비투자율에 대한 값이 얼마냐면은 2000이다. 그렇죠? 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요 진공 중의 투자율은 얼마예요? 요 진공 중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이제 외우셔야죠. 암기를 하셔야죠.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됐고,
이런 솔레노이드가 있다. 이 솔레노이드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에 대한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식은 이건데 우리가 그 기전력을 발생하는 식을 기전력을 구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어요. 인덕턴스가 주어지는 경우에 이 인덕턴스에다가 전류의 변화량만큼을 주면 그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량만큼 이제 전개가 이제 유도가 되는 거고요. 코일에다가 이 코일에다가 자속의 변화를 주면 거기에서도 이제 전압이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식을 표현할 수가 있죠. Li가 전류니까는 N파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그렇다라고 치고 요 식은 이제 암기를 조금 해두시면 좋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뭘 물어봤냐면 자기 인덕턴스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는 여기 인덕턴스죠. 요 L이 인덕턴스예요. 그러면 요 인덕턴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인덕턴스 L은 N파이의 전류.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유도를 뭐 이렇게 했으니까는 그냥 좀 유도를 좀 해볼게요. 굳이 유도를 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는 다른 때에서는 그냥 이제 식만 쓰고 이건 이제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는 해볼게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자속이라고 있죠. 이 자속 파이. 이 자속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이제 곱하면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웨버인데 자속이니까는 이 자속 밀도가 웨버 퍼 제곱미터인데 이 면적이 이제 제곱미터니까는 곱하면 이제 나눠지니까 웨버만 남죠.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좀 했었는데 이 자속 밀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투자율에다가 자기의 세기만큼을 곱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속 밀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자속 밀도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요 자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여기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뮤 h의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오는 요 h 있죠? 요 자기의 세기 단위가 뭐냐면 암페어 톤 미터예요. 요거에 대한 단위가 뭐냐면 암페어 톤 퍼 미터. 그럼 요거를 갖고 요 암페어에 대한 요 자기의 세기에 대한 식을 우리가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NI의 L. 요 L은 이제 길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 놓고 최종적으로 요 L 인덕턴스에 대한 값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가 N 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파이 대신에 여기 있는 값을 쓰는 거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i에다가 n에 요 파이 대신에 요걸 이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뮤의 L분의 N I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i는 이렇게 날라가고 여기 n이 두 개가 있죠. n이 두 개가 있으니까는 요거는 n의 제곱이 되겠네요. 식을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L의 뮤의 S의 N의 자승. 그래서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이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를 뭐 어쩌다 보니까 해버렸는데 뭐 다 빼고 인덕턴스를 구할 때 식이 이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죠.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는 요거 뮤니까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2000. 그쵸? 요거 투자율이고. 면적은 아까 얼마로 써? S. 요게 S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곱하기 4. 권수는 1000회라고 했어요. 그럼 곱하기 1000의 제곱. 그리고 길이 50cm라고 했으니까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미터로 이제 단위가 환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 답이 약 2헨리 정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는 요 문제도 일단 킵해놨다가 다른 거 다 하시고 여력이 되시면 이제 그때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오는 식들은 다 좀 중요한 식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외우셔야 되는 식들이죠. 결과식에 대해서 요거는 외우셔야죠. 그리고 네, 이 정도는 이제 외우시면 좋죠. 요것도 이제 요거는 뭐 기회 되면 외우시고 아니면 그냥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한번 이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푼다. 조금 이제 어려웠지만은 이렇게 푸는 것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식을 괜히 유도했나요? 네. 넘어갈게요. 8번. 우리 이제 뭐 이런 거 하면 되죠. 그렇죠? 선풍기 역률은 얼마가 될까요? 역률하는 건 이제 계속 여러 번 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직각삼각형하고 세타를 하고 여기가 피성분이고 유효분이고 이제 무효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게 코사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으니까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피성분의 유효분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더라. 그렇죠? 문제에서 보시면은 전류를 측정했더니 600와트의 5A다. 그러니까 와트로 되어 있는 게 유효분이죠. 와트. 얘는 VA고 얘는 VAR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600. 그렇죠? 피상분은 나오지 않았는데 피상분은 단위가 VA니까는 볼트 암페어죠. 그러니까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는 게 피상분이에요.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200볼트 곱하기 전류는 얼마라고 했어요? 5A.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피상분의 이제 유효분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0.6이 나온다라고 하네요. 만약 퍼센트로 물어보면 이거 곱하기 100, 그러면 6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이런 문제 풀면 돼요. 예. 아까 같은 문제는 그냥 뭐 그런 것도 있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9번. RLC 회로가 직렬로 연결됐네요. 100V의 교류를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랑 임피던스에 대한 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저항, 인덕턴스, 콘덴서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전원이 연결이 된 거고 저항 값은 4, 5, 얘는 4. 그렇죠? 그리고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죠. 용량성 리액턴스는 8. 그리고 유도성 리액턴스는 5.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100볼트에 대한 전압을 이제 인가를 했다. 그렇죠? 단위는 다 5옴인데 좀 자리가 좀 좁아서 이렇게 썼어요. 이때에 전류하고 그렇죠? 전류하고 임피던스에 대한 값은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임피던스가 용량성이냐 유도성이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용량성이냐 유도성이냐.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를 구할 때에 저항에다가 플러스 J의 리액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하고 용량성 리액턴스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차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게 큰지는 모르니까는 그 두 개의 차 요거는 유도성에서 용량성을 빼도 되고 용량성에서 유도성을 빼도 되는데 어쨌든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되는 거죠. 저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유도성은 8이고요. 용량성은 5죠. 그러면 요거는 성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니까는 얘는 유도성 임피던스에 대한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얘는 4 플러스 J의 큰 놈에서 이제 작은 놈을 빼는 거니까는 8에서 이제 5를 빼면 되죠. 8 마이너스 5. 그러면 요거는 4 플러스 J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임피던스의 크기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값은 5죠. 얘가 왜 5일까요? 제가 6, 80하고 3, 4, 5는 좀 암기를 좀 하시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얘가 8이고 6이면 10, 그쵸? 그리고 얘가 3이고 4면은 5. 뭐 지각삼각형에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아요. 계산을 해도 좋지만 뭐 굳이 뭐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럼 따라서 전류값은 어떻게 돼요? 전류는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되는 거죠. 전압이 얼마냐면 100V, 저항은 5. 그럼 전류는 얼마예요? 20A가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9번은 답이 4번이 되겠네요. 20A고 임피던스는 유도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유도성 리액턴스는 이제 오메가 L로 구해요. 그래서 J 이렇게 들어가 J 오메가 L로 구하고 용량성 리액턴스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여기 J 값이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 분모로 빠져나오면은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를 표현할 때는 앞에 이렇게 플러스 J가 붙고요.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를 표현할 때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J가 붙습니다.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돼요. 참고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다. 이거는 이제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요렇네. 더 나아가면 이제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는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을 좀 해두세요. 넘어가시고 10번 4 플러스 J의 3, 그 다음에 3 플러스 J의 4 두 벡터에서의 크로스는 어떻게 될까요? 4, 3, 3, 4네요. 그러면 4 플러스 J의 3 크로스 3 플러스 J의 4. 그렇죠? 전개하면 되죠. 앞에 거, 앞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그렇죠?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위에 거부터 해보면은 앞에 거 하면은 4, 3, 10이죠. 플러스 앞에 거, 뒤에 거니까는 J의 4, 4, 16 플러스 이렇게 뒤에 거 앞에 거 하면은 J의 3, 3, 9죠. 그렇죠? 마이너스 원래는 플러스 여기가 J가 두 개가 있으니까는 J의 제곱에다가 3, 4,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제일 뒤에 거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퉁쳐서 쓸 수도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12. 그렇죠? J 제곱에 10인데 J의 제곱이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여기 12가 있고 여기 12가 있고 여기 플러스 12가 있고 마이너스 12가 있으니까 이렇게 없어지죠. 더하기 배이니까. 남는 게 얼마예요? J에 16하고 9를 더하면 25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어저께 실수하고 허수가 있는 이 평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문제 풀 때 이 허수가 있는 이 수직면 이 상을 우리가 J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하나는 90도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J가 이제 붙으면 또 이제 하나가 더 붙으면은 뭐 180도, 더 붙으면 270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J라고 하는 값이 붙어 있으면 각도상으로 플러스 90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도 다시 표현할 수가 있냐면 25의 각도로 90도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J 때문에. 그렇죠? 만약 이게 J가 아니고 만약에 마이너스 J다. 마이너스 J의 25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5의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는 플러스 J이고 플러스 J이고 이쪽 반대쪽은 마이너스 J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거기에 보면은 25에 2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2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파이는 180도니까 2 나누기 180도로 하면 90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을 좀 해두세요. 허수에 대한 실수와 허수에 대한 요 개념. 요 제가 있으면은 플러스 90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 이 5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일까요? 전류 분배 법칙 아시죠? 전류 분배 법칙. 이렇게 저항이 두 개가 있을 때 R1, R2고 얘가 이제 I1에 I2라고 하면 전전류 이제 I가 흐르고. 그렇죠? 만약에 I1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R1 플러스 R2분의 R1을 구하고 싶으면은 상대방 거 R2의 전체 전류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죠? R1은 얼마냐면은 2, R2는 3. 그렇죠? 2하고 3. R2를 대입을 하는 거니까는 3 곱하기 전체 전류가 얼마냐면 그림에서 10A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5니까는 5, 20이죠. 그러면 따라서 6A가 I1, R1에 흐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12번 L1, L2 두 코일이 접속되어 있을 때 누설 자속이 없는 이상적인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는 답이 3번이죠. 누설 자속이 원래 이제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거는 이제 앞에 이렇게 개수가 원래는 붙죠. L1, L2 원래 이제 개수가 붙는데 요게 누설 자속이 없는 경우면은 1로 값을 집어넣는 거니까 결합 개수에다가.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처럼 나오는 거죠. 조건에 누설 자속이 없는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원래 요거를 이제 결합 개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식이었고 걔를 실제적으로 대입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죠. 40하고 90인 두 개 코일이 있는데 양 코일에 누설 자속이 없다라고 한다. 그렇죠? 결합 개수가 1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상호 인덕턴스는 몇 미리 그 헨리인가라고 이제 미리 값으로 나왔으니까는 문제의 조건도 미리고 결과값도 미리니까는 굳이 10의 마이너스 3승 안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40 곱하기 9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60 미리 헨리가 된다. 4고 36이니까는 36은 66의 36이죠. 루트가 이제 6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식도 암기를 좀 해두시고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문제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14번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시정수는 뭐냐면 이제 전류가 정상값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류를 구하면 이제 R분의 V를 이제 구하니까는, 그렇죠? R분의 V를 구하는 그 값을 우리가 이제 정상값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근데 우리가 전원을 딱 인가했을 때에 바로 0볼트에서 0암페어에서 바로 이렇게 딱 전류가 뭐 예를 들어서 정상 전류가 만약에 1암페어다. 그럼 1암페어를 바로 빡 뜨는 게 아니라
정상에서 그 0암페어에서 정상 전류가 될 때까지의 어떤 그 중간 과도기적인 시간이 있죠. 그 과도기적인 시간이 존재를 하는데 그 과도기적인 시간 과도기적인 시간이 존재를 하고 그 과도기적인 시간 그러니까 정상값이 되기까지 0에서부터 정상값이 되기까지를 과도기라고 부르고요. 그 과도기 과정 중에서 전체 값의 한 63%만큼 이르는 시간 63%만큼까지 이르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걔를 우리가 시정수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거 이제 RL 회로인데 RL 회로일 경우에는 요 시정수 값이 얼마냐면 RL 회로일 경우에 요 시정수에 대한 값이 R분의 L이에요. 그래서 요 시정수라고 하는 게 정상 상태에 이르는 그 과도기에 대한 구간이 있는데 정상 상태에 이르기 전에 63% 정도 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시정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 시정수가 크면은 이제 과도 기간이 길어지는 거고, 시정수가 짧으면은 이제 과도 기간이 좀 짧아지는 이제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시정수를 가지고 얘가 얼마만큼 안정한가 안정하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하는 이제 수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어쨌든 얘가 이제 시정수고, RL 직렬 회로에서에 대한 시정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R분의 L. 답은 2번입니다. 정상 상태의 63%에 이르는 시간, 걔를 이제 우리가 시정수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 히스테리시스손의 최대 자손 밀도 및 주파수는 각각 몇 승에 비례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 히스테리시스손이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주파수의 자손 밀도에 여기 이제 요 개수가 붙는데, 요거는 1.6에서 2 정도 돼요. 1.6을 대입을 해도 되고 2를 대입을 해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철심의 재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여서 어떨 때는 1.6을 대입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2를 대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6을 대입을 했네요. 그래서 자손 밀도는 1.6배고 주파수는 1배다. 이게 주파수니까. 근데 이게 1.6이 아니고 2배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참고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지수값이 1.6배에서 2배 정도 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죠. 1번이고 16번은 RC 병렬회로 오고요. 주파수가 이렇게 됐을 때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값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그림을 그려보면 저항하고 콘덴서가 이제 병렬로 연결된 회로인 거죠. 이렇게. 그렇죠? 병렬로 연결된 회로인 거고, 저항은 이제 100오음이에요. 100오음인 거고, 그리고 요 C, 요거는 318 마이크로페럿이네요. 그렇죠? 주파수는 60이고요. 60Hz. 주파수는 60Hz고 200V, 전압이 200V래요. 200V. 이렇게.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여기에 흐르는 IC라고 한다면 그 전류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어쨌든 뭐 전류를 구하는 거는 전압에다가 저항값을 이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요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니까요. 그렇죠?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IC니까 이제 요 저항값을 이제 리액터에 대한 용량성이죠.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한 값을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제 정전 용량이 나왔으니까는 이걸 구해야 되겠죠.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한 값을 구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해요? 오메가 C분의 1로 이제 구하는 거죠.
이 오메가 값이 얼마냐면은 2파이 F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파이 곱하기 주파수는 60이고요. 그리고 얘가 318이라고 그랬죠? 318. 예. 단위는 뭐예요? 마이크로니까는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내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8.3555옴이 나온대요. 8.3555옴이 나온다. 예. 그럼 얘를 이제 어디다가 대입을 하시면 돼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죠. 예. 그럼 전압이 얼마예요? 200V. 8.35. 그러면 전류값이 얼마일까요? 23.95A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전압에다가 200V를 이제 그대로 대입한 이유는 얘가 병렬회로이기 때문인 거죠. 병렬회로니까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다 동일하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200V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전류값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겠네요. 약 24A 정도가 되는 거니까. 17번. 이것도 전류 물어보는 거네요. 예, 전류를 물어보는 건데, 전원이, 그죠? 전원이 조금 다르죠. 전원이 이렇게 저항이 있고, 예, 전원이 있는데, 전원이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얘는 이쪽이고, 얘는 이쪽이죠. 예, 여기 서로 전원이 이제 반대 방향이면은 서로 빼주고, 이제 하나에 대한 전원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예, 요거를 이제 등가 회로로 그리면, 얘를 등가 회로로 그리면, 하나에 대한 전원으로 저항이 두 개가 있는. 그때 이 전원에 대한 값을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되는 거죠. 이거 15에서 5를 빼면 되죠. 15에서 5를 뺀 10V가 이제 하나의 전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하나의 전원이 있고, 그리고 저항이 얼마냐면은 5하고 3. 5옴하고 3옴이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전류값을 물어봤죠. 그럼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저항을 전압으로 이렇게. 전압이 10V, 저항은 3. 5 플러스 3. 계산을 하면 1.25 암페어가 된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전원을 이제 더해주는데, 서로 이제 다른 방향이니까 서로 빼주고 계산을 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죠. 18번 이제 공기 중에서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의 총수는 답이 3번이고요. 이제 가우스의 법칙이어서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은데, 이제 거기 풀이 중에서 M 웨버의 자에서는 M개의 자속과 뮤제로분의 M개의 자기력선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세요. 답이 3번이고, 19번은 자정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 힘의 방향은 플레밍의 맨슨 법칙이죠. 이게 전류를 흘렸을 때 힘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그 맨슨 법칙, 플레밍의 맨슨 법칙을 이제 적용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에 대한 법칙이죠. 렌츠의 법칙은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을 하는, 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기전력이 생기는 거니까.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은 아까 앞에서 했듯이 전류에 의한 자기적인 방향을 이제 결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마지막 20번, 전기력선의 성질 중에서 맞지 않는 것은 나머지는 다 맞네요. 그리고 4번은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교차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등전이면이 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입사를 하죠. 이게 등전이면이 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그렇죠? 답은 4번이다. 그래서 이제 22년도 사회 이론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